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우리 리플이 지금 전 세계 자산 랭킹 76위에 위치했습니다. 야, 이제 맥도날드랑 막 이래 비비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요. 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있고요. 여기서 근데 만족할 리플이 아닙니다. 리플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하듯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과 비빌 정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XRP가 뭐 1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명확한 계획 없이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획의 부재 자체가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높은 가격에 대한 꿈만 꾸다가 막상 크게 상승하는 때가 오면 감정에 휩쓸려서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과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 1차 목표가는 뭐 지금 환율과 김프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1.12달러, 원화로는 15,000원 근처입니다. 자, 리플 업비트 일봉이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지금 강세 삼각형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 초부터 이렇게 제 영상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먼저 한 요쯤이었죠.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1,000원짜리가 되던 그 당시에 다들 막 환희에 차있던 그 타이밍에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 근처에서는 갖고 계신 물량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2,426원 저점 있죠. 여기도 이제 제가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2,440원 근처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 저도 원하는 물량 다 못 담았다고 2,700원 근처까지 내릴 거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권장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 리플 가격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1시간 봉이고요. 자, 제가 먼저 텔레그램 채널에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 형태로 마무리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분석이었죠. 자, 하지만 분석이 틀렸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틀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렇게 추세선 긋고 상단 라인 딱 터치하면 분할 익절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 여기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씩 이렇게 달리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떴죠. 이런 것처럼 마무리 파동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져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이 비비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비비다가 말아 올렸죠. 위로. 자, 저는 지금 리플 요 흐름이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랑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기 비트코인이 109K 고점을 만들 때 제가 15분 봉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세 삼각형. 자, 삼각 수렴이라 함은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은 이렇게 점차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자, 파동 B와 D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 B가 A보다 길고 D가 C보다 길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B, C, D, E라고 봤을 때 B파가 A파보다 길고 이제 D파가 C파보다 길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돌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삼각형 내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의 161.8%는 넘어서지만 261.8%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돌파가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자, 지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기 161.8%는 넘었지만 200% 여기 피보나치 레벨 2.0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왔던 건데, 자, 지금 리플 차트도 보면 지금 200% 구간에 살짝 못 미치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비비다가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 랠리가 강하게 지속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 200% 라인 있죠. 요 라인을 넘겨서 이제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는 3.73달러 라인이거든요. 원화 가격으로는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5,100원에서 200원 그 구간이죠. 이 구간을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면 최대 여기 3.96달러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점이 오랫동안 중요한 고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를 안 넘기는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벼 주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딜레이 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 영상 설명란에 보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넣어놨거든요.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트스탬프 주봉을 보면서 리플 목표가, 1차 목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무려 4년 동안 수렴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6만 %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렴이 끝나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7년 동안 수렴이 이어졌죠. 이거를 파동이론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렴 뒤에 어떻게 또 수렴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렌릴리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삼각형들은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이런 삼각 수렴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삼각형 내부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제한 삼각형은 특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 삼각형이 이제 수렴이 마무리되고 분출을 시작하면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출 범위가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삼각형이랑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요게 쓰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 삼각형이 마무리되는 시점, 여기서부터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까지는 100% 올라갑니다. 자, 그런 뒤에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다시 재분출을 알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분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플은. 자, 그러면 피보나치 계산해보면 여기가 어디냐? 11.12달러. 우리 돈으로 약간 15,000원 정도 넘어가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뭐 조금씩 한 20-30%씩 매수 매도하는 거, 요거는 개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시라는 거고, 길게 보고 여기 전까지는 뭐 매도 안 하실 분들은 매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 XRP는 여기까지 분할 익절을 안 하셔도 된다. 가격이 조금씩 내릴 때마다 그냥 모아 가시면 된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XRP, 리플 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미국의 크립토 위크죠.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시장 규제에 대한 관련한 법안들이 막 줄줄이 논의되고 있어서일 텐데요. 모두의 이목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좀 다른 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자, 요즘에 이런 글들도 좀 많이 보이고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파산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인으로는 고금리의 지속이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뭐 그리고 또 AI 및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악재로 따지자면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망했어야 됩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나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시장에는 아무런 타격도 없고 주목도가 떨어지는가? 오늘 이걸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24년도부터 파산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엄청난 유동성 지원으로 기업들이 버틴 겁니다. 버틴 거. 그러면서 이제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파산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24년도에는 소비재 산업 섹터 중심으로 이어진 파산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죠. 그게 이제 25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팬데믹 때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줬길래 죽는 기업들이 전부 다 파산을 버텨낸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 당시에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일자리에도 돈을 그야말로 쏟아 부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PPP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름만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금액의 60% 이상을 직원들 급여에다가 쓰면 전액 탕감 또는 일부 탕감을 해줍니다. 이게 20년도에는 90% 대출 탕감, 그리고 21년도에는 60%, 22년도에는 75% 탕감 조치를 해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그리고 뭐 사장 월급도 월 8,000불까지 나라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파산을 했으면 정말로 뭐 이상한 기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오링나기 시작하자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년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보호는 이어지지만 산업, 소비재 회사들은 파산을 그냥 방치시킵니다. 자, 미국은 철저하게 빅테크와 금융이 중심이죠. 나머지 회사들이 뭐 파산을 하든가 말든가 눈 하나 꼼짝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등 수출품이 뭡니까? 달러죠, 달러. 달러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중심 투자 시장이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PPP를 이용해서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은 것은 결국 보면 이제 투자 시장에 들이오는 악재를 막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 초부터 그 고용 보고서 이거 고용 지수 발표될 때 좀 주목이 많이 됐었죠. 코로나 때 PPP의 커버리지는 당시 미국 전체 노동 시장의 30%, 1,100만 개 일자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수치만 놓고 보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준이었습니다만 정부나 연준의 눈에는 이게 별거 아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BJ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별풍선 누가 이게 1,000원짜리 댓글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0원짜리 댓글 읽어주는 수준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립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소비재나 제조업 때문에 이제 일자리에서 해고된 사람들은 비슷한 업종으로 빠르게 다시 재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정부나 뭐 기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일개 숫자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도 분명히 이런 거는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투자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분명히 필요는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좀 따뜻하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드디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알트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이제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2017년도 그리고 21년도 아주 낭만이 넘치던 알트코인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때와 같은 상승은 결코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과 몇몇 기관들이 움직이던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체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제발 시총 낮은 잡코인들 아니면 김치코인들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오더라도 올라가는 놈들만 오를 것이고 조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텔레그램 채널에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